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사드 괴담의 사드 님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일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거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하면서 사드 님비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괴담을 들먹이는 사람, 자기 지역이 중국의 표적이 될까봐 싫다는 사람 등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노동급 이상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실질적 방어체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무방비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 사드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을 다 막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여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비록 일부라고는 해도 위기의식은커녕 괴담을 퍼뜨리고 내 지역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미군이 지켜준 62여 년의 세월 동안 안보가 나의 일, 우리 일이 아닌 남의 일이 돼버렸다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군이 지켜준 60여 년의 세월. 예. 내 삶의 터전을 국가를 위해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조선일보가 이 말에 힘이 실리기를 원한다면은 조선일보 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 근처에 사드 기지가 들어서도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남보고 니네 살던 터전 희생하라고 하면서 내 땅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님비 현상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먼저 간결하게 오늘 조간을 훑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도 내놓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 주무장관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관련한 증거가 없다라면서 자기 발언을 번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영표 주장을 주워 담아서 진실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보다 앞서서 홍영표 장관의 발언 번복은 말 뒤집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원래 했던 말이 맞았다. 라며 해명 자료를 냈죠.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 해명 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난 2일 창당에 맞춰서 국민의당 합류 뜻을 밝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햇볕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당 기조를 문제 삼으며 입당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특히 대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자신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를 팔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 재산인 학교를 팔 때에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해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 학교에 쓸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소진한 셈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는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30대 혹은 40대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주도해 왔는데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조선일보 표정 관리합니까?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단국대 석좌 교수로 재직해온 신영철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 변호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추상같이 살아있는데 어째서 개업을 하려 할까? 신영철 대법관은 이 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고 합니다. 괜히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 이것이 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미사일 방어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일체형이기 때문에 내부 폭파장치 설치 때 미사일 기능을 못한다. 또한 노동 미사일의 경우는 추진체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때 초기에 몇 초 동안 여러 파편의 항적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구비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시어더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의 반박이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최근 한겨레와 수차례에 걸친 전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국방부의 반론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드 레이더로 노동미사일의 탄두와 파편 조각들을 구별한 뒤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탄두의 고도가 낮아져서 요격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다르다고 한 국방부 주장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기술적 혜택이 없다면 사드 배치 결정은 높은 비용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참 점잖은데요. 쓸데없는 돈을 쓴다, 이런 얘기죠. 사드를 도입해봐야 북한 미사일 방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밝힌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대응의 기조, 목표, 수단은 매우 단순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압박 제재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 때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대화, 협상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로 쓸 압박, 제재 수단 남아있나요?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 협력이 금지됐고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핀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창구도 닫혔습니다. 이제 남북 사이엔 실오라기 하나도 연결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취할 대북 조처, 이것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중국 정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평화 안정 수호를 강조합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점진적 접근을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닙니까?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2014년 통일 대박론으로 이미 사실상 폐기됐다. 어제 연설은 북한 붕괴와 북한 흡수를 전제로 한 통일론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통일 대박론은 흡수 통일론이다. 이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일보가 짚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세 나라에 대해서는 협력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연대라는 표현을 쓴 대목입니다. 협력, 연대, 이게 뚜렷한 외교적 개념이 담긴 용어이고 협력과 연대가 큰 의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중러 연대 중시라는 표현 속에 담긴 협력 관계의 무게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달리 보면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폭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 연설에서는 중국을 단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대북 압박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이 중국 역할론 아닙니까? 대북 압박론자들이 정책 실패의 요인으로 지목한 것도 중국의 역할 부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압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론을 제시하면서 정작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낼 지렛대를 찾지 못한다면 사상 누각, 그러니까 모래 위의 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통한 대북 압박 공조를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사드 배치 카드로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도 앞으로 대중관계가 더욱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보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언급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요. 이런 초강경 국면 조성은 결국 총선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의 논리적 허구, 모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북한 노동당 서기국과 39호실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간에서 취득한 외화 전부를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 기관이 사들여서 당국이 외화를 집중적으로 보유 운영하는 외환 집중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으로 받은 달러를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물표, 즉 물품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해찬 전 총리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요. 1970년대 남한의 중동 건설 노동자들이 달러로 받은 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했다가 원화로 바꿔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했던 달러 유입 방식인 것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결국 이것이 미사일 개발, 핵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자금이 서기국과 39호실로 유입됐다는 것 말고는 이게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저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썼다, 이런 일방적인 증언, 주장만 있을 뿐이지요. 김현철 인제대 교수는 외환 집중관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외환 소득과 외환 지출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라면서 개성공단에서 받은 달러를 핵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의 한 꼭지가 있는데요. 남북 경협기금으로 공단 투자액의 90%까지 지원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업의 손실을 90%까지 보전해 주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성공단 기업들은 그 대책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단 제조 생산기업 124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업체, 그러니까 공단 투자액의 9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대통령의 대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업체는 78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설 투자비만 70억 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설비 투자뿐 아니라 남은 제품, 자재 등 자산 가치를 합하면 상당수 기업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 가동 중단 때도 기업들이 받은 보험금은 1,761억 원인데 피해 집계액의 10% 수준이었고 수령 기업도 56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주 이상 공장이 멈춰서 생산한 완제품을 남측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교역보험, 이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고스란히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이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보험금, 금융지원 모두 갚아야 할 돈이다. 그냥 꽁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2013년에 50억 원을 지원받은 대표는 집을 팔아서 갚았고 지금도 연 9% 이자를 물어내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단 안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했던 관계자는 개성은 싼 땅이 아닌 노동력 때문에 들어간 건데 무상도 아닌 그런 부지는 소용이 없다. 개성공단 내에 기업과 주재원을 대상으로 영업해왔던 우리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데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책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책은 무용한 대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도 내놓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 주무장관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관련한 증거가 없다라면서 자기 말을 번복했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라는 공식적 형태로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쟁점화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100%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단독 보도는 뉴스 매거진에서 김원철 기자가 소개했듯 홍영표 장관이 했던 제 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헛소리로 몰아가려는 청와대의 기획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제 저녁 8시 10분쯤 보도 해명 자료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가 통일부 기자단에게 뿌려졌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분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 제가 근거 없이 말한 겁니다. 이런 말이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는 것이 이 보도 자료의 뼈대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를 둘러싼 공방은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사과해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증거가 다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 해명 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가 그렇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주도한 청와대가 해명 자료 작성 역시 주도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일부의 잠정 중단론을 개성공단 제재 논의 과정에서 묵살당한 홍영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전면 중단의 논리적 근거를 국회에서조차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니까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 해명 자료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조율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청와대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로 쓰였다는 그 확실한 증거,
이걸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지 않으면 우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외부 인사 영입 작전에 진척이 없는 데다 합류하기로 했던 인사들마저 참여를 주저하면서 갈수록 스텝이 꼬여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우선 국민의당이 공들이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 최재천 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합류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주 덕진 출마를 준비 중인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동영 전 의원이 덕진에 출마해도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겠다라면서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근식 위원장 캠프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입당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흘렸죠.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측은 결정된 바 없다 이러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괜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뉴스 매거진 시간에 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총선기획단장으로 거론되는 최재천 의원의 경우 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이 한창이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정치 참여 여부 자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앞서서 합류 의사를 밝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좀처럼 입당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이상돈 교수의 의중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일 창당에 맞춰서 국민의당 합류 뜻을 밝혔던 이상돈 교수인데 햇볕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당 기조를 문제 삼으면서 입당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교수는 특히 대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자신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중도를 내세우며 출범했던 국민의당은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북한 괴멸 발언에 대해서 차라리 햇볕 정책 포기를 선언하라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던 국민의당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인건비가 무기개발 비용으로 쓰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을 중단하라 이런 아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논평을 내는 사이에 국민의당은 바로 홍영표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라는 추가 논평을 냈는데요. 이 사실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 이와 관련한 국민의당 입장과 철학은 온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우클릭 또 기득권 지향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문이 가게 됩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는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30대 혹은 40대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좌우해 왔는데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란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행정자치부에 올 1월 말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60대 이상 인구가 970여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3.1%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40대 21.1, 50대 19.9, 30대 18.3, 20대 17.6% 순이었습니다. 20, 30, 40대를 다 합치면은 47%군요. 어떤 여자가 자기 의사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올린 겁니다. 소름이 돋았지요. 대기업에 다니는 임모 씨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사진이 도용됐다는 내용의 쪽지가 익명으로 와서 이 페이지를 가봤더니 내 사진 옆에 내 남자친구 직업은 의사라는 설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원래 과시용 글을 많이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했는데 가상의 남자친구를 만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포장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허언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허언증이 확산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허언증 환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핵심입니다. 연애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N4 세대에게 연애는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학점과 스펙에 몰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깜깜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사교육이어서 이들을 겨냥한 연애 학원이 성업 중입니다. 연예 학원이 아니라 연애 학원. 예. 연애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만 10곳이 넘는데 학원 업체 대표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한 뒤에는 악착같이 일하던 청춘들이 한숨을 돌리고 나니 외로운 겁니다. 짝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친구에게 물어보기는 부끄러우니 학원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알려줄까?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입니다. 수강생은 이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 캡처 파일 20장을 학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연애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상대방의 글과 대화 패턴을 분석해서 호감도를 살핍니다. 이를 토대로 호감을 얻기 위해 어떤 표현, 어떤 농담을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하는지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앞두고 실전 연습을 해보는 스피드 데이트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원에 소속된 이성 데이트 코치를 상대로 소개팅처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간단한 마술, 의상 컨설팅, 화술 수업을 합친 연애실전 종합반도 있다고 합니다. 4주 동안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문제는 자존감 아닐까요? 나 따위를 누가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라면 백약이 무효는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가 반값이냐? 나도 옛날과 똑같이 다 낸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교육부 설명을 들어보면 2011년 14조 원이던 대학 등록금 총액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등록금 동결 노력으로 2016년 1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2011년 5,218억에 불과했던 정부 재원 장학금은 2016년 4조 109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학 자체 장학금 3조 1천억 원을 합치면 모두 7조 1천억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정부는 공약 시행 당시 전체 등록금이 14조 원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부담액이 6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 반값 등록금 완성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려대, 이화여대 등 대학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수증에 현재 금액의 반이 찍혀야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라면서 정부가 성적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애초에 국가 장학금 확대 혹은 행복 등록금 같은 다른 이름을 붙였다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무리하게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름 짓는 바람에 돈 쓰고도 욕먹는 정책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를 팔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유 재산입니다. 학교를 팔 때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해서 충당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 학교에 쓸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소진한 셈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 설득력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송의달 산업일부장의 칼럼입니다. 맨손에서 시작해서 수십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을 일군 일본의 창업 오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니클로 회장, 일본 전산 회장 등도 그렇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아예 지난해 생판 남인 인도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는 가족 입사 금지라는 사내 규정을 명문화했다. 일본 기업인들이 경영권 대물림을 자제하는 것은 가문의 영화보다 기업의 영속성과 종업원을 포함한 공동체의 번영을 더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평판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고용자들이 기업 성장에 헌신하도록 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를 입사시켜서 초고속 승진을 거쳐 경영을 맡기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같은 노력이 활발해질 때 국민적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 일본 같은 노력을 조선일보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조선일보는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안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황선씨, 권영국 변호사 등 국가보안법과 집회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로 드러나고 정권 편향 수사라고 비판받으면서부터입니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수사기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정치권 하명 수사 관행으로 재발등을 찍고 있는 형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검찰 공안부의 실패 뒤에는 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수사 관행과 권력 수뇌부의 하명 등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선 씨 사건만 보더라도 토크 콘서트의 불법성은 입증하지 못하고 178쪽에 걸쳐서 황선 씨의 일대기를 제시하면서 황선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위법인 것처럼 이렇게 기소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가 사상범으로 몰아가는 구태가 재현된 셈입니다. 김기종 씨가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를 테러했을 때 공안부는 요란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배후를 찾겠다면서 수사검사 13명을 투입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섰지요.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황선 씨 토크 콘서트나 김기종 씨 배우 수사 등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란 것입니다. 언제까지 권력의 개로 살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 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3번째 판례 항명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다라면서 대법원 판례를 작심하고 비판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지난 4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당시 전북대 대학생 손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700만 원에서 1억여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으로 행해진 긴급조치 발령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책임만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불완전하게 원용한 잘못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을 멋대로 문 닫게 한 것도 정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비나 딸이나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인데 또 맞아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칼럼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의 박스코너 유레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자해정부의 정신병리 이겁니다. 심리학 용어에 자기애적 분노라는 게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헛에 따르면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에 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외부 대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서 표출되는 공격성 안에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욕구,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처받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욕구가 잠재돼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분노의 정치를 볼 때마다 이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곤 한다.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었다는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애적 분노가 시시때때로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는 단지 국내 정치에 머물지 않고 외교 안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각종 강공책과 감정적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 방식에는 자해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고뇌와 절망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북한의 돈줄을 쥐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줄도사 내 사지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폐쇄도 일종의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 요즘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정신병리학적 해석이라도 갖다 붙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박근혜의 이라크란 제목의 칼럼 소개합니다. 2003년 3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대량 파괴 무기 개발이었다. 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과 살인가스를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도 한참 뒤인 2010년 8월에야 완전히 끝났다. 7년 5개월이 걸렸다. 4,400명이 넘는 미군이 죽고 전비는 9천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져도 대량 파괴 무기는 찾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재정을 수렁에 빠뜨렸다.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이라크를 떠올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달러에 북한 노동당 지도부 유입을 재차 강조했다. 누구도 진실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과거 10여 년 동안 진보 보수 정권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던 개성공단 유입 달러를 돌연 핵개발 자금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정보의 진위는 훨씬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이라크 실패에서 미국 정부가 얻은 교훈이다. 대통령은 여러 보고서를 함께 읽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평가해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미국 의회는 지적했다. 현 정권은 지금 북한 정보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국회에서 외골수로 연설하는 대통령을 보니 걱정만 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틈만 나면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 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준법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집단 행동을 방치하면서 경제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고 국가기관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방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국민 통합과 통일 시대를 열기 힘듭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부터 법을 어기면 그 말은 헛말이 되겠지?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이 행위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불법이에요. 헌법 위반이지. 헌법 위반이에요. 야당이 다쓰면 탄핵감이야. 명백하게. 예.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절차로 이 긴급명령으로 명령을 내려서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탄핵감이라고. 거의 그 박정희식으로 했네. 그때는 무법시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청와대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편 거는 이런 법률적인 헌법적인 하자를 그 참모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럼.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면 안 돼요.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연설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진 교수 트위터 표현에 의하면 두개골 안에 두부가 있어도 이거보다는 낫게 한다. 내 말이 아니에요. 진 교수 말이에요. 예. 고열의 정치적 판단이네. 고열의 정치. 두부 팬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탄핵감 박 대통령. 시대를 잘 만난 줄 알아야. 국가기관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방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 시대를 열기 힘듭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 5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요즘 졸업 시즌이죠.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 모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없겠고 하늘 표정도 좋겠다는 예보가 나왔네요. 다만 내일은 포근한 날씨 속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